그다음에 북경으로 올라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조, 한조태양이라는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조의 시작은 1955년 초에 시작하는데 일절에는 1955년 9월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상당히 이제 제한이 돼 있고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일부 이렇게 공개한 거 외에는 이 자세한 정보를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유성 서성현 백림향이라는 곳에 사는 한필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분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한필연이라는 인물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무속인이 있는데 이름이 고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훗날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잘 안 맞죠. 병에 걸려서 할머니 무속인을 만났으면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병 나가지고 할머니 무속인을 찾아간 사람이 내가 훗날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앞뒤가 잘 안 맞죠. 당시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할 때인데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 물어봤다는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항상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나 역사에서는 항상 어떤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이 맞는가 틀리는가부터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바로 역사학의 가장 기본이 사료 비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사료 비판을 안 하고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이 대일항쟁기 때 그러니까 일제 때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외워야 돼. 이러니까 역사학이 발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필연이 이 고귀자라는 할머니 무속인에게 내가 훗날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이 고귀자라는 할머니가 어마어마한 복의 기운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데 세상에 내려온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장차 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고 황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다 안유성에서 하는 진압 반혁명 폭란 이런 사료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 그런 말을 듣고 1956년에 한필연이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인물 중에 전회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전회기의 소개로 비서현, 서성현 근처에 있는 비서현의 용담향이라는 곳이 있는데 용담향의 정천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말하자면 나중에 곧 황제가 될 거다. 이제 나를 따라서 같이 봉기로 하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그 당시에 일종의 도참이라고 하죠. 그 도참이 뭐냐면 야간에 보마, 아주 보배스러운 말을 얻으면은 황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황조라고 쓴 거죠. 이 황조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밤중에 비서현의 관청에서 말을 기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몰래 가가지고 말을 훔칩니다. 그러고 그걸 갖다 황제 같다는 어마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검도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신마와 보검, 신이 타는 그런 말과 이 보검을 얻었기 때문에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도참을 갖다가 실천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7년 3월 27일하고 29일 양일 사이에 이 정천운이라는 인물의 부친이 정정봉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정천운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한필연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나중에 황제가 될 거라는 그런 흰탁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정봉 이 사람도 귀가 솔깃해가지고 만나보고 나서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필연이 왕이 되는데 뜻을 같이 해가지고 중국공산당을 타도하고 우리 한조 황제를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몰래 비밀회의를 해가지고 이 국명을 이 대한조에서
한조 태양으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는 3월 31일 날 거사를 하자. 아주 구체적인 이제 거사 계획까지 나왔죠. 3월 31일 날 유관시, 서성현, 비서현, 경계에서 일제히 봉기해가지고 합비를 함락하고 북경까지 진격해서 새 왕조를 세우자라고 하는 걸 이 회동에서 비밀리에 합의를 합니다. 황제는 한필연이고 오선횡은 전회륜이라는 인물이고 계로장군은 한동교라는 인물이고 대신에는 장효원이라는 인물이고 대원수이자 부마는 주구구입니다. 주구구. 뭐냐면 이 주구구는 한필연의 이제 사위인 거죠. 그 다음에 무적 대신이 아까 자기 아버지 정정봉을 끌어들였던 전획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정정봉은 태사,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한필연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둘째 아들로서 세상에 내려온 거고 당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고귀자는 랑랑이 되는데요. 고귀자와 한필연의 부인인 두 사람을 갖다가 랑랑으로 삼습니다. 황태자로는 한필연의 아들인 한동호를 삼고 군사로 정천운, 대원수로 단기법, 그 다음에 왕야로 정천복, 원수로 동사문, 우선행으로 엄대제 이렇게 이제 수십 명이 황제부터 문관과 무반의 중요한 자리를 나누어서 차지하기로 하고 이제 군사를 일으키기로 합니다. 밤중에 비서연의 관청에서 말을 기르는 곳에 가가지고 몰래 말을 훔쳐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도난 사건을 조사하러 몇 차례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때 비서연 용담양 신풍농업 합작사 주임 당광훈이라는 인물하고 생산대대의 정천업이라는 인물하고 비서연 공안국 간사인 장필이가 말 도난 사건을 수색하다가 정천훈 집에 있다라고 들었는지 그러니까 정천원 집에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상을 사르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감히 이 공산당 치하에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이게 이상한 사교 집단들의 그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는데 본 목적은 말도난 사건을 수사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작인 한조태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공안국 사람까지 나타났으니까 우리 계획이 탄로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정천원 등이 정천업 등을 죽이고 이 당광훈도 공격해서 이제 부상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일단 무조건 봉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도계연, 서성연, 합비 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경 정부를 타도하고 즉위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이 봉기를 감행하는 겁니다. 4월 1일 날 드디어 이 봉기로 하는데 그 한필연과 그 동조자들이 한조태양지를 들고 비서연에서 봉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들 다 따라라라고 선동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 서성연에서 경찰과 민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무력으로 충돌했죠. 그래서 이 한조태양 측에서 이 서성연의 그 공안의 부반장 라사제를 살해하고 경사, 도박녀 등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총과 총알 등 이제 무기들을 탈취하죠. 오후 4시에 안유성 공안부와 비서연 공안국 등에 출동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안국 경찰들이 달려드니까 결국은 이 무력 충돌을 벌였다가 약 2시간 이후에 이 봉기군이 서성연 대가도로 퇴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안유성 군구에서 42단이 출동해서 포위하는데 중국 이 군제상 단은 우리로 치면 여단급쯤 되는 거죠. 이들이 정식 군대까지 출동해가지고 진압을 하니까 일본 농민들이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으켰는데 정규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측에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4월 1일 밤에서 4월 2일 아침에 비서연, 서성연, 유관연, 려강연 등 4개 현의 군경하고 민병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각지로 빠져나가는 교통로를 다 통제하고 집집마다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갈까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다 막고 입산을 통제하죠. 그 결과 4월 3일에 봉기군이 결국 진압당합니다. 그래서 정천우는 산에서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되겠다던 그 한필원 등 약 30여 명이 체포가 되죠. 그래서 무기를 회수하는데 서성현, 비서현, 유관현 등에서 약 1만 5천 명 정도를 갖다가 많은 병력이죠. 1만 5천 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결국 기관단총 시정과 소총 시정과 총알 140발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었는데 1957년 10월 18일 비서현 인민법원에서 2천여 명의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평결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가 인민재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전회기, 정정봉 등 8명을 반혁명 무장폭동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인물이 사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조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2년 집행유예 이런 걸 때려요. 우리는 집행유예 하면은 보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러죠.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해가지고 감옥에 넣지는 않고 대신에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가중처벌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집행유예가 그런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고 2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하면은 2년 후에 2년 동안 목숨을 살려줬다가 2년 후에 사형을 시키는 게 중국의 그 사형 제도인데 그 족속에서 사형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2년 집행유예를 시킨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그다음에 노동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다수는 사형을 당해가지고 한조태양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자들이 대부분 사형당하면서 이걸 박멸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장개석 이쪽은 부르주아지와 이제 분홍들의 정권이다라고 해서 타도하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는데 과연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그때나 지금이나 옛 인민들의 정권인 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해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서해주의 이론이 나왔을 때 아나키스트들, 우리가 흔히 무정부주의라고 불렀던 아나키스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마르크스 같이 똑똑한 사람이 저런 이론을 내놓은 게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체제가 되면은 러시아의 경우 짜르 황제의 자리에는 공산당의 당수가 가고 지금 러시아 귀족들의 자리에는 공산당 간부들이 갈 거다. 그럼 똑같이 전체주의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스탈린주의나 모택동주의나 대다수가 그런 체제로 흘러갔죠. 그래서 해리슨 솔즈베리란 인물이 뉴욕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도 하고 했던 이 사회주의 계통의 이쪽에 전문 기자인데 이때 솔즈베리가 새로운 황제들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들어섰지만 새로운 황제가 나타난 거다. 그 부분은 모택동도 새로운 황제고 그 다음에 개혁개방을 주도한 등소평도 새로운 황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 체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솔즈베리가 시진핑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황제들이 말하자면 정보판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아직 재편되고 있는 중인데 그 세계 재편의 핵심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이 그런 식의 역사 공정을 넘어서 가지고 그다음에 역사 공정에서 문화 공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의 시스템이 우리가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도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중국과 손을 잡았을 때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갖다가 끝까지 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는 항상 이제 삼국지 첫머리에 나온 것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제가 중국과 사업하지 않는 사람 치고는 중국을 무수히 많이 가가지고 중국의 각계각층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중국 공산당 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게 뭐냐면 그럼 중국 공산당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다 반대예요. 왜 반대하냐? 반대하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은 소수민족들이 독립한다. 다 이 논리예요. 중국이 역사 공정을 하고 거기에 문화 공정하고 하는 이것이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내부 결속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하고도 싸우고 여러 나라들하고도 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사적인 이 변화의 와중에서 세계사적인 그 변화의 와중에서 슬기롭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항상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실 성취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군부 독재 정권 때 많이 이제 경제 성장을 시켰는데 정치적 자유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계속인 정치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전 세계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말하자면 정치민주화의 코스인데 중국은 이 부분에서도 예외예요. 그래서 정치민주화가 안 된 나라와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저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고민해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